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니 추우니까 뭐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움츠러들던데 보니까 진짜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추운 날씨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냥 실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추울 텐데 나가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따뜻한 차도 드시고 밥도 좀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데 뜻을 모은다는 건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아무리 춥거나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진짜 그런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한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바로 보고 그렇게 직시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뭐 소수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들이면 국민들, 그리고 교수님들이면 교수님들, 뭐 각 종교 계층의 그런 지도자들,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 학생들, 일반 시민들, 이렇게까지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모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어떤 부분을 소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어긋난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치고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오늘 너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가 답답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사왔어요. 헌법책이랑 그 형사 그런 판례들의, 실질적인 판례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그 책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트이고 또 그런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어떤 부분이 지금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또는 올바르게 가야 될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한 법들의 근거 조항을 비춰봤을 때도 맞지 않은 취지 같아요 라고, 우리도 우리의 의견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을 계약하고 이런 것부터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것들도 모두 그런 법에 근거를 해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법은 또 무관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여러 방면으로 점점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뭐 소설이나 그런 부분도 또 작가의 시점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세상,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풍자에 대한 것들, 또는 그 작가의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덧입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트이고, 또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좀 살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들까지 너무나 각박하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어서 사람의 체온으로 이렇게 맞잡은 손, 그 체온을 서로 나누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토닥토닥도 해주고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생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따뜻함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진짜 이런 지구라는 행성이 먼지만큼 작은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먼지 같은 행성 안에서 서로 더 갖겠다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비행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집, 그런 건물들도 정말 성냥갑보다 더 작은데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또 어떤 점으로는 각자 개인이 진짜 뛰어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들, 또 어떤 그런 자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기의 장점을 늘 살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늘 봐주려고 하고,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나의 품격이자 인격이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단어, 어떤 어휘력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가진 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하고 상대방한테 유익한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담을 수 없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진 않는가, 그렇게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말은 좀 무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악업들을 짓고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선물인 것 같거든요.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이런 날들이 행운이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행운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가 느끼는 이런 소소한 행복과 이런 일상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진 역량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 그런 선함들이 꼭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몫과 우리의 역할들을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리고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고마움들을 반드시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태어났다는 이런 축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좀 표현하고 어떻게 되돌려 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나는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귀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부분을 체득하고 배웠다면 그런 부분들도 내가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가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배움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득 채워진 그런 지적 재산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들을, 여러분의 사랑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들을 그렇게 내밀어 주신다면 다른 누군가를
소중한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저의 부족함들을 늘 성장하려고 하고 또 제가 미처 잘못 알았거나 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수정하고 반성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듯이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또 같은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 마음을 열면 그냥 나이를 떠나서 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운 친구처럼 정말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러면 자기 자신만 괴롭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독이 쌓인 채로 누구를 그렇게 잘못되라고 하는 건 다 분명히 돌아서 부메랑이 자기한테 꽂힐 건데 그걸 누구 잘 되라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한테 그런 선업들이 쌓이게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그러하니까 늘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방향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선택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늘 초심을 되돌아보시고 그런 초심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열심히 이렇게 투자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들이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또 아니면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만 쓰여질 게 아니라 정말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많이 생활 형편이 어렵고 가족들이 많이 아프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고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을 잃고 그런 억울함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좀 녹여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미리미리 좀 세워놓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미리 이런 비상 체계들을 갖춰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갖춰놔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비상 연락망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긴급한 문제면 그 다음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비상 연락이 돼서 이렇게 위기 시에는 그런 조치들을 빨리 취하고 후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어떤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적게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움츠러진 마음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열릴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뛰쳐나가잖아요.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그런 인구들이 그렇게 빠르게 밀집될 것 같은 지역들은 뭐 경찰이나 이런 인력들이 미리 투입이 돼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러면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미리 예감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가,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또 울고 있으면 진짜로 그런 엄마처럼 토닥토닥 해주고 따뜻하게 가슴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 억울하지 않고 뒤에서 남몰래 울고 그렇게 응어리진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처럼, 군고구마처럼,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에 쥐어줄 따뜻한 핫팩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먼저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좀 그런 표현들을 안 해봤으면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하는 자체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색해도 많이 표현하고 더 습관화되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말들을 잘하고 애교도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책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이런 추위 속에서 하루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선의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고 좋다,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꺼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다고 해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대답은 아무리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라도 금방 누그러지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100% 진심으로 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진정 다른 사람의 처지에 있다면 그 사람처럼 느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알카포네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알카포네와 같은 몸과 성격과 생각을 물려받았다고 하자.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알카포네 같은 사람일 것이고 알카포네와 같은 처지에 있을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다른 것이란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울뱀이 아닌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울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소에게 입맞추지 않는 유일한 이유, 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브라마푸트라 강변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현재의 당신인 데 대해 칭찬을 받을 만한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화가 나 있고 완고한 태도를 가졌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역시 딱히 욕먹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라. 금주운동가 존 B. 코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걸어가는 주정뱅이를 보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다라면 저기 걸어가는 인간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 4명 중 3명은 공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공감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한 번은 작은 아씨들로 유명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당연히 나는 올컷이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살았고 거기서 부르 명작들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나는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해버렸다. 한 번 말하는데 그쳤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유감스럽게도 2번씩이나 그렇게 말했다. 곧 나는 편지와 전보에 파묻혔다. 날카로운 메시지들은 보호장구도 쓰지 않은 내 머리 위를 마치 말벌 무리처럼 윙윙 돌아다녔다.
많은 글들은 분개에 차 있었고 몇몇 편지는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자라나고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던 한 요서 깊은 집안 출신의 여성은 내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올것이 뉴기니에서 온 식인종이라고 말했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지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가 지리상의 실수를 저질렀던 건 사실이지만 그녀는 예의 범절해서 더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해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쓰고 싶었던 첫 문장이었다. 그런 다음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혔다. 성급한 바보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바보들이 그럴 것이다. 저도 바보 같네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네요.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그녀의 적대감을 호의로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힘든 일이 되리라는 게 분명했지만 내가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쨌든 내가 그녀라면 아마 나도 그녀처럼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그녀의 관점에 공감해 보기로 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에 들렀을 때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무개 양 몇 주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셨죠? 감사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날이 서 있고 교양 있고 세련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이름은 데일 카네기입니다. 몇 주 전 일요일에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해 제가 방송하는 걸 들으셨죠? 그녀가 뉴햄프셔 콩코드에 살았다는 말을 했죠.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정말 멍청한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 편지를 써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카네기 씨,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멋지다. 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아이라면 저처럼 멍청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일요일에 방송을 통해 사과를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품격 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200년에 걸쳐 매사추세츠 어려워 이름이 중요한 일들을 담당했죠. 제가 태어난 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컷 여사가 뉴햄프셔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걸 듣다 보니 대단히 실망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창피하네요. 저는 당신보다 10배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제 실수가 매사추세츠 주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신 정도의 지위와 교양을 갖춘 분들이 시간을 내어 라디오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건 참으로 드문 일이죠. 혹 제가 말하다가 또 실수를 하면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 비판을 받아들여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당신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녀의 관점에 공감해 줌으로써 나는 그녀의 사과를 얻고 그녀는 나의 관점에 공감해 주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데 만족감을 느꼈다. 그 만족감은 모욕을 친절로 되갚은 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저리 가서 강에 뛰어들어 버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녀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데서 훨씬 더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 백악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가시돋친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테프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경험을 통해 공감이라는 화학 물질이 적이라는 산을 중화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테프트는 자신의 책 공직자의 윤리에서 재미있는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야심에 불탔던, 그래서 실망을 했던 한 어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렸는지에 대해 썼다.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가진 워싱턴의 한 부인이 한 6주 넘게 나를 찾아와서는 자신의 아들을 어떤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졸랐다. 많은 상하원의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섰고 그녀는 의원들과 함께 나를 찾아와 자기 대신 의원들이 그런 간청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였기에 나는 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편지를 썼다. 그녀는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내가 손만 까딱하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관심 있어 하던 행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 의회를 설득해 가며 필요한 모든 표를 얻어준 대가가 겨우 이거냐고 불평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부당하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하게 대응해야 할까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런 다음 답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답장을 일단 서랍에 집어넣고 열쇠로 잠가버리리라.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그 편지를 꺼내는 것이다. 그런 편지는 답장을 보내는데 이틀 정도는 늦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틀이 지나 편지를 꺼내보면 당신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틀이 지난 후 나는 자리에 앉아 공손한 편지를 썼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께서 실망했으리라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임명은 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추천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 나는 자제분이 당시 하고 있던 분야에서 부인께서 바라시는 정도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이 편지를 받고 그녀는 누그러졌고 나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유감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내가 임명하려는 사람이 당장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남편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하지만 그 편지의 필체는 그녀가 보낸 다른 편지와 다르지 않았다. 편지에는 그녀가 이 일로 인한 실망감으로 신경쇠약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대단히 심한 위암에 걸렸다고 쓰여 있었다. 따라서 임명을 처리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대신 임명해주면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겠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더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썼다. 편지에서 나는 병에 대한 진단에 오류가 있었기를 빈다고 하고 부인이 심각한 병에 걸린 데 대해 대단히 슬프겠다는 위로를 했다. 하지만 임명은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침내 내가 지명했던 사람이 임명되었고 그 편지를 받은 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 백악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내 아내와 내가 처음 맞이했던 분들이 바로 그 부부였다. 사경을 헤맨다고 하던 그 부인이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부당한 거를 청탁을 하면서 되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또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또 뭐라고 하고 이런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뺨넷 세 번째 따귀 다음에 네 번째 따귀가 날아왔다. 그녀는 사내의 손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사내의 손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무엇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냥 맞았다. 사내가 때리는 대로 맞았다. 그걸 그녀는 잊어야 한다. 네 번째 따귀를 오늘 잊을 것이다. 사무실 복도 끝의 세면장에서 그녀는 수도꼭지를 열어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신다. 파마를 하지 않아도 곱슬곱슬한 긴 머리를 물 묻은 손으로 가라앉혀 정돈한 뒤 검은 고무 밴드로 질끈 묶는다.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 바셀린 말고는 아무것도 입술에 바르지 않는다. 얼굴을 뽀얗게 만드는 일, 화사한 옷을 입거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일, 향수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은 1시에 근무가 끝나는 토요일이지만 함께 점심을 먹을 남자친구는 없다. 짧은 대학 생활 동안 사귀어 놓은 친구도 없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취방으로 돌아갈 것이다. 뜨거운 물에 찬밥을 말아 먹은 뒤 잠들 것이다. 잠 속에서 네 번째 따귀를 잊을 것이다. 세면장을 나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복도는 한낮에도 채광이 좋지 않다. 김은숙 씨하고 반갑게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든다.
작은 창의 빛을 등지고 활달하게 걸어오는 서선생의 걸음걸이를 곧 알아본다. 울림이 좋은 음성으로 그가 인사한다. 잘 있었어요, 김은숙 씨. 안녕하세요. 그녀가 목례하자 서선생의 눈이 갈색 뿔테 안경 속에서 커진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좀 다쳤어요. 그녀는 반쯤 웃는다. 어쩌다가 얼굴을 다. 그녀가 주저하자 그는 서글서글하게 화제를 돌린다. 문 사장 안에 있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결혼식이 있으시다고. 저런 어저녁에 통화할 때는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녀는 잠자코 사무실 문을 연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미색 레이스볼을 깔아놓은 손님 접대용 탁자로 그를 안내하는 그녀의 뺨에 경련이 인다. 탕비실로 그녀는 들어간다. 시큰거리는 오른 뺨에 긴장이 느껴지는 왼뺨에 차례로 두 손을 얹는다. 침착하려 애쓰며 커피포트를 데운다. 그녀가 그 책을 숫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닌데 왜 거짓말을 들킨 것처럼 손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 편집장은 아니 사장은 왜 없는 걸까? 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결근한 걸까?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송 사장이 한숨만 쉬던데 대체 얼마나 삭제가 된 건지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탁자에 커피잔을 올려놓는 그녀에게 서선생이 말한다. 책이 못 나온다 해도 공연은 올릴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대본 검열을 할 테니까 문제됐던 부분은 삭제하든지 고치든지 해서 일단 통과시켜야죠.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연다. 가제본을 두 손으로 들고 가 탁자에 내려놓는다. 사람 좋은 웃음을 습관적으로 입가에 머금고 있는 서선생을 마주보고 앉는다.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가제본을 넘겨보기 시작한다. 전면에 잉크 롤러로 뭉개어 놓은 부분들도 일일이 확인하며 낱장들을 넘긴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 권이 실린 마지막 페이지를 짚는 그 손을 보며 그녀는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은숙 씨, 그녀는 눈을 들어 서 선생의 당황한 얼굴을 본다. 왜 그럽니까, 김은숙 씨? 흠칫 놀라 그녀는 손으로 눈 언저리를 닦는다. 7번 따귀를 맞고도 한 차례도 울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지 알 수 없다. 죄송합니다. 끈적끈적한 샘처럼 계속 새어나오는 눈물을 빠르게 두 손으로 닦아내며 그녀가 말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김은숙 씨가 뭐가 미안합니까? 왜 나한테 사과를 해요? 서 선생이 탁자에 가제본을 내려놓는다. 그걸 몸쪽으로 끌어오려던 그녀의 손이 얼결에 커피잔을 엎지른다. 서 선생의 손이 날렵하게 가제본을 들어 올린다. 그것이 젖지 않도록 그 지워진 책 속에 아직 무엇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뺨 5. 일요일이니 늦잠을 잘 생각이었는데 언제나처럼 4시가 채 안 되어 그녀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 잠시 앉아있다가 부엌에 나갔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빨래를 시작했다. 밝은색 양말과 수건, 흰 셔츠를 소용량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짙은 회색 스웨터와 속옷은 손빨래에서 소쿠리에 펼쳐 널었다. 청바지는 색깔 빨래가 더 모일 때까지 세탁 바구니에 두기로 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자니 까무룩 다시 졸음이 왔다. 그래, 자자. 방에 들어가 눈을 붙이자 딱딱한 장판 바닥과 함께 그녀의 상반신이 딱딱하게 굳으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척일 수도 신음을 낼 수도 없었다. 서서히 하강이 멈추자 이번엔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시멘트 벽 같은 것이 그녀의 가슴과 이마를, 등과 뒤통수를 동시에 눌러 압착시켰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눈을 떴다. 마지막 탈수 코스를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좀 더 기다리자 숨이 멎듯 세탁기가 멈추며 높은 신호음이 들렸다.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녀는 어둠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 넉 대의 뺨도 잊지 못했는데 오늘 5번째 뺨을 잊어야 한다. 더 이상 세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5번째 뺨. 살갗이 따갑게 벗겨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광대뼈 언저리에서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던 5째 뺨. 너무 아팠겠다.
세면장에 쳐놓은 줄에 빨래를 넣은 뒤 방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이불을 개켜 서랍장 위에 얹고 책상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화장대로 쓰는 교자상까지 깨끗이 정돈하고 그 위에 세워놓은 반신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손을 쥐었다. 거울의 내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차가운 세계였다. 그 세계에서 나 자신을 건너다 보는 낯익은 얼굴을, 아직 푸르스름하게 멍든 뺨을 그녀는 무심하게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그녀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 눈, 코, 입이 조금씩 튀어나온 게 밉지 않고 귀여웠구나. 머리는 꼭 흑인 댄서 같구나. 미용실에서 파마 안 해도 되겠다 야. 그러나 19살의 여름이 지나자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24살이고 사람들은 그녀가 사랑스럽기를 기대했다. 사과처럼 볼이 붉기를, 반짝이는 삶의 기쁨이 예쁘장한 볼 우물에 고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빨리 늙기를 원했다. 빌어먹을 생명이 너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녀는 물걸레로 구석구석 방을 훔쳤다. 걸레를 빨아 널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직도 날이 밝으려면 멀었다. 아무것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허기가 느껴졌다. 어머니가 붙여준 올뱃살을 공기에 담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묵묵히 쌀알을 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치욕스러운 데가 있다. 먹는다는 것엔 익숙한 치욕 속에서 그녀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삶이 있었고 배가 고팠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혀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에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성공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시작된다. 자아가 말했다. 수많은 공인은 작업장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곤자는 배움을 통해 도를 이룬다. 위에서 말하는 산은 관청의 물건을 만드는 곳을 말한다. 기술자가 가장 돋보일 때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제품을 잘 만들 때다. 작업장은 기술자들이 일에서 필요한 도구와 자재들이 있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작업장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이룰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학이란 학문을 닫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107번 나오는데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가리킬 때도 있고 임금과 제후, 경, 대부 등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군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덕을 기르고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 도를 이룰 수 있다. 위의 문장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 런던의 명물로 불리는 블랙캐브 택시 기사는 능력에 따라 1억 이상의 연봉을 번다. 블랙캐브 기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나 GPS 없이 2만 5천 개의 거리와 2만 개의 랜드마크를 모두 외우는 시험을 치르며 필기 시험과 1대1 면접 그리고 일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시험이 매우 까다로워 최종 합격까지는 평균 3,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블랙캡 기사들은 운전 실력뿐 아니라 지리와 문화적 지식도 풍부하게 갖추게 되어 고급 인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어떤 분야든 남들과 차별화되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인정을 받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블랙캡 기사들이 면허를 따기 위해 런던 지도 전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떠한 교통 상황이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테일까지 완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철이 칼로 탄생하기까지 대장장이는 철을 망치로 두드리는
단조 작업을 수백 번을 하고 또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를 급속 냉각하는 담금질을 수차례 반복한다. 우리도 자신의 분야에서 장인이 되고 최고 경지에 오르려면 스스로를 수없이 담금질하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말했다. 노력 후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 성공 후 결실은 달고 풍요로울 것이다. 바른 몸가짐은 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인방이란 사람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다. 훌륭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을 치를 때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노나라 인방이 사람들이 예를 행할 때 형식과 절차에 치중하는 것을 보고 예의 근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자 공자는 훌륭한 질문이라고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거행하는 것보다는 검소하게 하는 것이 낫고 상례를 치를 때는 예식을 절차대로 잘 치르는 것보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공자는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마음가짐을 중시해 그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남겼다. 8회 제26장을 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할 때 공경함이 없고 상례를 치를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사람됨을 알아보겠는가. 예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본질은 없고 다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른다면 그것은 허식에 불과해 진정한 예가 아니다. 그러나 공자는 위에서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단서를 붙였다. 검소한 것이 낫고 슬퍼하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여주는 형식과 예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친구, 지인들과 관련한 많은 경조사가 생기게 된다. 만약 친한 친구 생일이라고 한다면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커피 쿠폰 같은 작고 간단한 선물이라도 건네는 것이 올바른 예다. 만약 혼자서 마음으로만 친구 생일을 크게 축하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또 지인이 결혼식이 있다고 하자 요즘 경조사비는 통상적인 금액이 있는데 만약 지인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보낸다면 상대는 받고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마음으로 지인의 결혼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결례가 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매너와 에티켓들은 마음가짐을 몸가짐으로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예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자 밑바탕이 된다. 예를 기준으로 몸가짐을 정돈하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자신을 다스리면 도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박학 어문이란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다양하고 폭넓게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약지 일에는 예로서 자신을 다스려 실천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예는 우리가 예절, 예의라고 일컫는 행동 거지와 실천을 말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예를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드리거나 받을 때 두 손으로 공손한 자세로 하고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실 때 따라 나가 배웅해 드리고 부모님이 집으로 오시면 인사드리는 등의 행동 거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행동이다. 이러한 예법을 통해 예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위의 문장은 군자는 학문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쌓고 배운 것을 예로서 잘 다스려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자성어에 방문 양례라는 말이 있는데 널리 학문을 배우고 익혀 사리에 밟고 몸가짐은 예법에 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박학 어문과 약지 일해가 합쳐진 말이다. 학교 교육이 학생들이 방문 양례하도록 이끄는 공부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허버트 스펜서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움은 입시를 위한 공부가 되었고
대학교 배움은 입시를 위한 공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움이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를 쌓고 인격을 갈고 닦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얘는 또한 우리 몸가짐을 바로잡는 기준이 된다. 태백 제2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씀이 있다. 공손하면서 예가 없으면 수고롭기만 하고,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기만 하고, 용맹하면서 예가 없으면 난폭해지고, 강직하면서 예가 없으면 각박해진다. 공손함, 신중함, 용기, 정직함, 이 네 가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공손하게 대하는 자세는 예가 아니라 아첨이 된다. 또 공손하게 대해야 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려고 하면 스스로 피곤해서 지쳐버릴 것이다. 경거망동함보다 신중함은 좋은 태도이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생각만 할 수도 있다. 또 많은 것을 따지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용기는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용감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면 난폭해져 걸핏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이는 만용이 된다. 용맹한 사람이 예가 있으면 군인이나 경찰이 되지만 예가 없으면 조폭이나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또 강직함이 지나치면 융통성이 없어 여유가 없고 각박해진다. 그러면 인정이 없어 보여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다. 강직한 사람이 예가 있으면 청렴한 사람이 되지만 예가 없으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기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덕목도 과하거나 때와 상황, 상대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한다면 그 의미가 변질되고 만다. 그래서 예를 기준으로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려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런저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느라고 추위 속에서도 밖에 나가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그렇게 좀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추위 속에서 떨고 보내셨으니까 집에 오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시고 따뜻한 차도 한 잔 그렇게 마시면서 아 누구야 나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렇게 여러분을 쓰담쓰담 그렇게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또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책들을 읽을 때마다 함께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읽으면 좀 이렇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이렇게 끊어서 여러 번으로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책을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외에 또 책을 읽는 시간들은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법 공부도 같이 하고 아까 말한 듯이 그냥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계속 가지를 쳐서 더 넓게 우리의 마음과 사고력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서로가 노력을 하면 상생의 인연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났으니까 어쨌거나 좋은 인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연이 되도록 늘 노력을 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선연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마음 모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식한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동물들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들의 귀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늘 고맙습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